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경매 전문 노펌 법무법인 열린의 대표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경매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방송을 할 때는 부동산 전문 노펌, 경매 방송을 할 때는 경매 전문 노펌, 또 이걸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계신데 저희는 부동산 경매에 한해서는 대한민국 최고다라고 자부를 하는 로펌이고요. 부동산에서도 나름대로 최상위급에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쓰더라도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 경매로 상가 받는 거 어떻게 보면 장점과 단점이 이제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목처럼 미친 짓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떤 유튜버께서 경매로 상가받는 건 미친 짓이다. 지금 이 시점에 경매받는 건 미친 짓이다. 혹은 경매로 낙찰받는 건 미친 짓이다. 이런 식의 제목으로 방송을 하신 거를 내용은 들어보진 않았습니다. 다른 뜻이 있겠습니다만은 제목을 그렇게 다시길래 과연 그런 게 맞는 것인가 해서 한번 방송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경매로 상가받는 건 미친 짓이다. 느낌표 혹은 물음표 과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까요? 경매 전문 변호사의 대박 경매 쪽박 경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송 내용으로 들어가서 경매로 상가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경매로 상가를 낙찰받는 건 미친 짓이다라고 방송을 했던 유튜버께서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경매 상가는 망가진 상권의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리고 경매 상가는 상권 중에서도 입지 작은 상권, 큰 상권이고 작은 상권인데 이 작은 상권은 이제 목이라는 표현을 쓰죠. 경매 상가는 목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경매 상가는 현재 영업이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혹은 폐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경매 상가는 낙찰 후에 앞에 이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임차인 들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나가고 대출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면서 월세 확보가 안 되는 그런 흐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경매 상가는 미납 관리비가 적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경매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연체된 관리비는 낙찰자가 일정 부분은 떠안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어려운 용어들이긴 합니다만은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떠안지 않지만 공용 부분들 뭐 그 일반적으로 뭐 경비 아저씨의 그 임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청소비 혹은 뭐 엘리베이터 운행비 관리비 이런 것들이 이제 공용 전체적으로 이제 공용 부분에 대해서 그 들어가는 관리비들인데 그 관리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떠안아야 되는데 경매상가는 이렇게 장사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오랜 기간 유지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납 관리비가 적체돼 많이 쌓여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경매상가는 이런저런 법적인 문제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좋은 상가는 만약에 이제 경매로 나온 상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영업도 잘 되고 목도 좋고 상권도 좋고 뭐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경매에 들어오기 전에 일반 매매로 팔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매에 나오는 상가들은 대부분 안 좋은 상가들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로 상가 받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고까지 판단할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경매로 제가 이제 경매 매물을 뭐 그 수만 건씩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봤을 때에도 좋은 상가를 찾아내는 부분들은 만만치는 않더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경매로 상가 받으면 좋은 이유도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경매 상가는 낙찰 받게 되면 대출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 최소한 80% 많게는 신용도 대출까지 얹어서 대출 받게 되면 90%까지도 대출이 나올 수 있다. 요즘에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제가 주택보다는 조금 완화돼 있다. 물론 이제 RTI 규제 때문에 그 임대료 대비 해가지고 그 실제로 이제 이자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는가를 이제 점검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출이 주택보다는 높게 나온다. 그리고 경매상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점들 혹은 그런 단점들이 있을 거란 선입견 때문인지 몰라도 되게 많이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경매상가는 싸게 매입할 수 있다. 물론 뭐 아주 우량한 상가는 경쟁자도 많고 낙찰가율도 높습니다만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그렇게 경쟁자들도 많고 낙찰가율도 높고 이런 상가들은
일단은 뭐 객관적으로 봐도 좋은 상가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시세보다는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리고 경매상가는 경쟁률이 되게 낮죠. 아까 같은 그런 선입견들, 예, 이런 부분들 때문인지 몰라도 주택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경쟁이 낮다는 것은 고로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리고 경매상가는 싸게 살 수 있고 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률이 높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익률이 일반적인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넘으면 만족한다라고 하겠습니다만, 경매상가는 보통 수익률이 한 30% 이상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조금 싸게 받고 그런 다음에 활성화시켜서 좀 고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 노력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일단 수익률 자체가 기본적으로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옥석을 갈아서 고른다고 한다면 경매상가도 좋을 수 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경매상가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상가를 낙찰받아서 앞에 본 그 6가지, 7가지의 그런 단점들을 커버할 수 있는 상가를 낙찰받아서 그 상권에 맞는 임차인을 들이거나 테마를 줘서 주면, 예, 상가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가를 우리는 골라내면 되겠다. 이런 거죠. 예, 결론적으로는 상가를 경매와 낙찰받는 게 미친 짓이다. 예, 이 부분들은 물음표입니다. 예, 이렇게 단점들을 커버할 수 있는 장점만 가진 상가를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제자가 낙찰 받은 그런 상가 2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월 1,000만 원 월세 받는 상가를 한번, 예, 실전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부산에 있는 물건인데요. 예, 부산에 있는 물건인데 사진에서 잠깐 보시다시피, 예, 이렇게 아웃백 하우스, 예, 아웃백에서 임차를 해가지고, 예, 지금 현재 영업이 진행 중인 그런 상가였습니다. 낙찰 이제 그 진행 경과들인데요. 감정가는 26억 7천만 원이었고, 예, 26억 크게 좀 보시겠습니다. 예, 26억 7천만 원이었고 낙찰가는 16억, 거의 10억 정도 싸게 샀죠. 예, 그런 상태에서 2등도 들어왔습니다만은, 예, 2등도 막 차순위까지 신고하면서 이 물건을 굉장히 탐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코리아에서 보증금 7억에 월세가 1,390만 원을, 예, 지금 지급하고 있더라,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16억을 받았으니까, 예, 근데 보증금은 7억에 월 그 거의 1,400 가까이 월세가 들어오더라, 이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예, 대출을 얼마 받느냐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대략적으로만 봐도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상가겠구나, 이렇게 짐작이 되시죠.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렇게 우리가 싸게 받을 수 있었고, 예, 그리고, 예,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 한 번쯤은,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럼 실전 검색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예, 고고 하겠습니다. 차가 예, 차가 애니메이션을 달아놨는데 애니메이션 작동이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 물건입니다. 크게 좀 보겠습니다. 예, 부산에 있는 상가인데, 예, 보시겠습니다. 이게 상가 이 건물이고요. 예, 보시면 1층은 농협이고 2층은 아웃백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전체 위쪽으로는 이렇게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가입니다. 예, 위성 지도로 한번 입지를 한번 보실까요? 예, 부산 지하철 1호선 명륜역 바로 코앞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로변, 굉장히 큰, 예, 대로변에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접객의 그 고객들이 접근 가능성, 그 다음에 가시성, 이런 부분들은 아주 탁월한 입지의 상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에 이제 롯데백화점이 있고, 예, 그렇죠. 예, 롯데시네마, 롯데마트도 여기 있고요. 그래서 상권의 중심은 이쪽이다, 오히려 이쪽은 좀 소외된 상권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만은 실제로 저희 제자분이 현장에 가서, 예, 그 조사를 한번 해보신 결과, 물론 이제 현장에 가서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부산 토백이어가지고 거의 20년 동안을, 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걸 지켜본 그런 상가랍니다. 예, 그리고 아웃백도 장사가 굉장히 잘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보시면 이거 보십시오. 예, 동네 더샵 2013년 1월 예정,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동네 SK뷰 3차 아파트 2021년 11월 예정, 이렇게 요 낡은 아파트, 낡은 빌라들, 낡은 단독주택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거쳐가지고, 예, 이제는 새 아파트 단지들로 거듭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 상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발전 가능성도 없지는 않더라. 예, 이런 상가였습니다. 딱 보시기에도 나쁘지는 않죠. 그런데 감정평가가 26억이고, 예, 그래서 이제 계속 반 가까이 떨어졌죠. 13억까지 최저가가 떨어졌는데
어떤 한 분이 22억 6천의 낙찰을 받았다가 포기를 했죠. 이걸 포기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최저가는 21억 3천이었으니까 보증금은 얼마죠? 입찰 보증금은 2억 1천만 원을 일단은 보증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잔금을 못 내게 되면 이 2억 1천만 원을 보증금을 상실하게 되죠. 결론적으로 2억 1천만 원의 보증금을 상실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계속 유찰을 거듭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최저가가 13억까지 떨어졌을 때 저희 제자분이 16억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보증금 7억에 1,400만 원, 월세가 1,400만 원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만약에 대략적으로 그냥 우리가 16에 받았지만 그게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한번 그 예를 들기 위해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보면 16억을 만약에 그대로 대출을 받았다고 치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이자가 한 달에 나가는 이자가 얼마인가요? 16억을 고스란히 대출 받는다고 치면은 16억에 월 1%면은 1,600, 0.5%면은 800, 0.3%면은 400.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연 4% 이자 대출 받았다고 치게 되면 약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의 이게 이자가 나가죠. 근데 우리는 16억을 대출 몽땅 다 받았으니까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런 상태에서 보증금 7억을 환수를 하고, 물론 이제 앞에 그 선순위 그 대출이 크게 되면 요 이제 보증금 요 부분들도 좀 작아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조사를 해본 결과 보증금 한 300에 월 1,000 정도는 받을 수 있다. 만약에요. 이게 된다고 치면은 보증금 3억에 그러면 3억이 현금으로 공짜로 들어오고 그런 상태에서 월세가 1,000만 원 이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대출이자가 500 정도라고 치면은 보증금 3억을 가지고 공짜 들어왔죠. 그걸 굴리고 나름대로 500만 원은 한 달에 500만 원씩 투하잔 자금도 없이 500만 원씩 들어온다. 이런 물건이 된 거죠. 굉장히 우월하죠. 이런 것만 봐도 괜찮다 싶은데 그러면 법적인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인데요. 법적인 문제를 보려면 뭘 보라 그랬죠? 바로 물건 명세서를 검토해 보시면 되겠죠. 물건 명세서를 좀 크게 보시면 여기서 이제 등기된 부동산에는 권리 중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이건 없죠. 그러니까 지저분한 등기는 깔끔하게 정리해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임차인을 봐야 되는데 9배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4호 지정 이것도 2명 있고요. 그런데 9배 스테이크와 주식회사 5지정 주식회사 5지정이군요. 5지정은 같은 회사다. 이러니까 하나만 보면 되겠죠. 근데 9배 스테이크하우스는 보증금이 7억 5지정은 6억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애초에 이제 6억의 그 전세로 들어왔다가 보증금 1억을 증액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애초에는 보증금 6억에 820만 원이었으나 이때가 들어올 때가 언제였냐면 2005년 지금부터 14년 전입니다. 14년 동안 영업을 해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보증금과 월세가 올라갔을 것이라는 짐작을 할 수 있겠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증금 7억에 이렇게 월세는 지금 1,390만 원입니다. 근데 배당 요구를 이렇게 했지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바로 이런 거겠죠. 선순위 전세권이 지금 최선순위로 있지 않습니까?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배당을 다 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우려들. 그리고 이 양반은 사업자 지금 임차인이지만 사업자 등록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업자 등록을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2005년 1월 24일 날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대항력 있는 이 보증금 7억이지 않습니까? 이 보증금을 만약에 배당을 다 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7억을 다 떠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또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 그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주택과 달리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 등록이 비록 이 저당권보다 빠르다 하더라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보증금의 액수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증금 액수가 700이고 월세가 1,300이라고 한다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이 당연히 안 되는 그런 상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항력도 인정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 2015년 그 5월 달쯤에 이제 그 개정이 돼가지고 아무리 보증금이 크다 하더라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만큼은 인정해 주도록 법이 개정돼가지고 그걸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법이 제정되기 전에 2014년 1월 20일짜리로 이렇게 그 17억 4천짜리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이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당을 받든 못 받든 간에 일단 우리가 떠안을 거는 없더라.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예, 게다가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그 만약에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 기본적으로는 이 오지정과 그 스테이크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가 동일한 회사라고 그랬죠. 근데 오지정은 최선준으로 설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당 요구도 했죠. 아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물건 명세서 봤을 때에 이렇게 예, 배당 요구도 2017년 2월 8일 배당 요구 종기가 2017년 4월 12일인데 그 전에 그 적법하게 배당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6억은 최선순위로 배당을 받겠죠. 그러면 증액한 우리가 1억을 떠안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 문제인데 보증금 증액을 언제 했는지 한번 제자분이 확인해 본 결과 2014년 그 5월 달인가요? 예, 이렇게 저당권 설정 이후에 증액을 했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저당권 설정 이후에 증액을 한 것들은 대항력이 없지요. 그러니까 6억은 배당받고 1억은 대항력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는 떠안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들을 우리가 10억이나 싸게 받았고 결론적으로는 예, 이렇게 보증금 7억에 월 1,300 그리고 혹시라도 아웃백 스테이크가 나가게 되면 임료는 얼마일까라고 봤을 때에 평균적으로 예, 못 받아도 한 900에서 1,000 정도는 받을 수 있다. 물론 뭐 보증금을 또 따로 또 받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예, 굉장히 우량한 상가가 되는 거겠죠. 예. 비록 이제 2등하고 1억 정도 이상이 차이가 났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예, 시세 차익 10억에다가 한 푼도 내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예, 이렇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젊은 직장인 분이셨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한 달에 이제 4, 500 정도 이상 나오는 월세 세팅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제 고급반 강의를 들었던 분이신데 예, 이 상가를 하나 받음으로써 벌써 한 건 낙찰로 끝이 났죠. 평생 이루어야 될 목표를 다 이루신 거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가는 아까 말씀드린 예,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단점들을 커버할 만한 능력이 되고 물건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리고 꼼꼼하게 입지를 분석을 해서 가치를 제대로만 판단할 수 있으면 이렇게 굉장히 우량한 물건들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들도 이제 뭐 아웃백이 만약에 있으면 뭐 완전 대박이겠고요. 나가게 되면 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나갈 거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 동종업계 유사한 예, 이렇게 유명 브랜드의 업체를 들이게 되면 바로 이제 그 접객 가능성도 높고 그다음에 가시성 좋고 예, 이렇게 되면은 또 굉장히 좋은 예, 그 임차인을 들이게 되면 상가의 가치는 높아지겠죠. 그래서 월세뿐만 아니라 나중에 팔게 됐을 때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는 아주 우량한 상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경매로 상가 받는 것, 낙찰 받는 것 미친 짓인가요? 예, 그렇지 않죠. 예, 미친 짓이 안 되도록 아주 굉장히 예, 대박 경매가 되도록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면 되겠죠.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넘버원 경매 전문 로펌 법무법 열린의 대표 변호사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예, 경매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네이버 카페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의 경매 강의가 초급, 중급, 고급 강의가 개설돼 있고요. 그리고 부자지도라고 해서 서울권 전역을 예, 둘러볼 수 있는 예, 그런 부동산 강의도 개설돼 있고요. 그리고 소액 투자반 예, 등 다양한 경매 강의가 개설돼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경매 공부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